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FOMC를 하루 앞두고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지수가 다시 상승부를 켜니까 또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FOMC가 또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계속해서 그 경계감을 조금 놓지 못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제 우리장 출렁임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뉴욕장도 일단 낙폭을 줄이며 상승으로 전환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하루 장중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시장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과연 FOMC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은 어떤 해석을 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그걸 기다리면서 저희는 시장을 팩트체크 위주로 접근을 해보죠. 뉴욕장 어땠는지 분위기 열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3대 지수 시작할 때는 조금 출렁임을 보였습니다. 떨어지면 시작을 했었는데요. 독일의 분데스방크에서 독일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내놨고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나마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애플이나 테슬라 등을 필두로 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형주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포인트였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이 일부 안정을 찾는 흐름도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도 110을 넘어갔다 109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 때문에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목들의 향방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은 가장 눈에 띄었던 키가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코로나 종식된 것 같다라는 발언을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이나 혹은 렌터카, 호텔, 숙박 쪽의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항공주들의 탄력이 셌습니다. 지금 거대한 해상 운송이 항공기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델타항공, 아메리카항공 등의 움직임 강세에 나타났고요. 또 이 코로나 종식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바백스 6%, 모더나는 7% 정도 빠지기도 했죠. 그 전날 그리고 그 전전 거래일에도 좀 부진했었던 태양광, 풍력, 리튬, 알루미늄 쪽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며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연속성 뛸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장의 변동 속에서 끝까지 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게 바로 애플이다라고 시장은 얘기하죠. 애플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4 라인업을 14 프로 라인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전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애플이 2% 이상 올랐고요. 그 밖에 부품주로 여겨지는 종목들도 강세 나타냈죠. 니콜라는 10%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보유자분들은 조금 참고하실 내용인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자, 시세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의 시장은 조금은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한 건 긍정적입니다만 여전히 FOMC 앞두고 인플레에 대한 불안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유가 올라간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쪽에 인플레만 집중을 해왔었다면 우리가 CPI를 통과하고 나면서 생활비가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에 관련한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카드 보유자 60%가 카드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카드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봉이 낮아도 카드빚을 많이 지고 있고 우리로 친다면 억대 연봉자들 중에 40% 가까이도 카드론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25%가 뭐 특별한 비용이 아니라 생활 비용으로 카드론을 쓰고 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생활 전반에 침투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긴축이 더 고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일정들이 많더라고요. FOMC, BOJ, BOE 등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을 겁니다.
75bp냐 100bp냐. 말이 많죠. 시장에서는 일단 75bp 압도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100bp 전망도 사라지진 않습니다. 만약 100bp를 하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56회 금리 인상 중에 딱 7번만 100bp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이 8번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75bp가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점도표는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이번에는 QT까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측에서는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국에서는 75bp냐 50bp냐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목요일에 뚜껑이 열리니까요. 같이 확인을 해 나가죠. 일단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중간치를 보면 내년도 말에 3.8까지 6월에 전망이 나온 상황인데요. 시장에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승폭이 꽤나 크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장은 또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을 거세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더 점도표 내용 이번엔 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FOMC 앞둔 이야기였고요. 어제 우리 장에 부담이 됐고 지금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중 갈등 심화 우려가 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우리도 방어에 나설 것이다 라면서요. 이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의 위안화 약세 요소가 됐고요. 그건 우리 장의 또 원화 약세 움직임으로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움직임을 결국에는 마무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장에 어제 부담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밀려났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압도적인 어제였죠. 원달러 환율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어제 오르고 내린 쪽을 한번 보면 뭔가 느껴지죠.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이 5% 이상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폭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엔솔을 놓고 시속 게임을 잘 보고 있는 편이죠. LG엔솔 등 2차 전지에서 빠진 자금이 반도체로 계속 가게 될지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어제 내려간 쪽 보시면 2차 전지, 폐배터리, 조선기자재, 피팅 혹은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입니다. 태조 이방원으로 빗대어졌던 그간의 주도주들인데요. 이들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모두 쏟아졌습니다. FOMC 앞두고 불안하니까 챙기자라는 분위기였던 거죠. 과연 이게 오늘장도 연결이 될 것인가 어떨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어제 올랐던 쪽 혹은 덜 빠진 쪽을 보시면 면세점, 자동차, 백화점, 화장품, 소비 쪽 종목들이 꽤 많았고요. 반도체도 비교적 잘 버텼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 지금부터 같이 나눠가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 수급적인 포인트가 좀 애매했어요. 어제 수급을 보니까요.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매도한 주체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고작 1억 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497억 원 정도 매도 대응이었는데 막 1,000억 원. 이런 식으로 3천억 원, 8천억 원 이런 매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수가 밀렸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눌려 있음을 보여주는 포인트이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인이 3시 이후로 매도 규모를 엄청 많이 줄였거든요. 결국엔 1억 원 매수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지수가 가지 못했다라는 건 부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9월 6일경부터 해서 신용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신용잔고가 차 있는 부분이 만약에 지수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코스닥이 750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오후 1시 30분 이후에 막 반대 매매 나와서 지수 낙폭 키우는 그런 부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에서 낙폭을 더 키우지 않기를 우리는 잘 지켜보며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들도 잘 기억하며 움직임 이어가 보죠. 자, 10년간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어제 이 증권가 전반에 돌던 자료인데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의 하락폭이 압도적입니다. 코스피 20%, 코스닥은 27% 올해 9월까지 밀린 상황이죠. 10년 중에 제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덜 힘들 수 있도록 내용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섹터 이슈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소비 쪽의 이야기 좀 다뤄보고자 하고요.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줄줄이 모두 다 빠졌습니다. 그나마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했고 포스코케미칼이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I 테크놀로지가 5%대로 LNF도 5%대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47만 원까지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외의 종목들 모두 다 부진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 성일하이텍, 엔캠, 세비캠, 금양 등등 모두 다 이렇게 15%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이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100억 원어치 이상을 던졌었는데 이 장 막판으로 가면서 또 78억 원어치 정도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368억 원 가량을 어제 던졌었고 그리고 LNF는 151억 원어치를 외국인들이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너무 좀 강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래서 특히나 지난주 13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1, 2위를 나란히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록할 정도로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말 대비해서 9월 16일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요. 에코프로가 32%가량, LG 에너지 솔루션이 10%가량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차트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믿었었죠. 아무래도 일주일 내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올해 7월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지난주에는 51만 원 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어제장에서 47만 원까지 주가가 뚝 떨어진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43%가량의 주가가 2달도 안 되는 시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앞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다라는 포스코케미칼의 상황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16일에 포스코케미칼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거의 2달 반 만에 지금 주가가 80%가량 올라선 건데 2차 전지 부문의 수주 확대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리튬이나 니켈 등의 주요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도 이 주가를 상승을 뒷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또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2만 원 선으로 하나증권에서는 20만 6천 원까지 올렸고요. 이외 증권사들도 대체적으로 20만 원 선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을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좀 넘겨보면 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하나증권에서 실적 성장의 기대치가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시장 선점을 프리미엄에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도 지금 유럽의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주가 반등폭은 나중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 그렇다면 어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많이 빠졌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서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들고 왔는데요. 바로 오늘 또 이 WCP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갖는 날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9월이 또 공모주 성수기이기도 하고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으로 하반기 대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공모 물량도 기존 대비해서 20%가량 내렸고요. 공모가도 당초에 희망했던 가격이었던 8만 원의 하단보다 25만 원이나 낮은 수준인 6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주신 내용까지 잘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는 소비 키워드였습니다. 어제 연속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비교적 화장품주가 잘 버텨서 나름 다행이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바이든 대통령의 대유행 끝났다라는 소식이 좀 더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의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 어제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대다수가 지금은 마스크를 실내에서 쓸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를 벗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어제 전해드렸던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화장을 하겠다라는 논리였죠. 어제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9% 이상 올랐고요. 코리아나, 에이블CNC, 토니모리, 클리오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죠.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서가 정말 없었다가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추려보니까요. 일단 수출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월별 화장품 수출액을 보면 5월을 제외하고 모두 역성장했다라고 합니다. 3, 4월 중국 봉쇄 있었을 때는 그 역성장 규모가 좀 더 컸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해 가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미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해 수입액의 한 60%를 이미 상반기에 달성했다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일본 내에서 한국 화장품 입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중국이 지고 일본이 뜨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수입국 순위를 보면 한국이 2위였다가 1위였다가 3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3위였다가 2위였다가 이제 1위가 됐다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화장품이 한국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일본의 유튜브 콘텐츠 혹은 일본인들의 SNS 계정에 한국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4차 한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겨울연가 욘사마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 그리고 트와이스, BTS 그다음엔 지금 콘텐츠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트와이스 같은 화장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이 중저가 색조 시장이 약하다라고 하네요. 한국 업체들이 거기를 침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점이 있는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를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오는데 어제장부터 더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의 이 화장품 점유율이 3위 정도라고 합니다. 1위가 프랑스, 바로 근접 국가인 캐나다가 2위, 그리고 3위가 한국 화장품. 꽤나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 진만쌤과 한 번 더 전략을 챙길 거고요. 어제 의류와 OEM 종목들이 나름 잘 버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의류와 OEM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이들의 전방이라고 볼 수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미국의 룰루레몬 보시면 최근 3개월간 주가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쪽이 실적에 대한 기대도 꽤 강하게 나와서 전방이 괜찮다라고 보고 그쪽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을 비교해 보니까 일본의 OEM 업체 혹은 대만의 OEM 업체들 대비해서 한국의 OEM 업체들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장에서 영업무역이 잘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들을 두고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짙어지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볼 거고요. 어제 엔터주도 전반에 하락을 나타냈는데 하이브는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브가 어제 장 초반에 6%대 강세를 보이다가 2.27% 정도 오름폭 줄이면서 마감했는데 이 이슈가 가장 컸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방탄소년단의 대체 복무를 찬성한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이슈 하나만으로 하이브가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르세라핌이라던가 뉴지스 같은 이런 걸그룹들이 최근에 또 활약을 많이 펼치고 있는 만큼 하이브에 대한 투자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야기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진만쌤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상당히 긴장을 많이 했었던 어제였는데요. 오늘 아침 뉴욕장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스럽습니다. 진만 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뉴욕장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발성 흐름 같이 느껴집니다. FOMC 앞두니까 괜한 불안감 때문에요. 어찌 해석하세요? 네, 그래도 어제마저 떨어졌다면은 오늘 이제 웃으면서 방송을 못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제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재들이 극대화가 되면서 FOMC 이전에 정말로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는 악재냐, 우리가 모르는 악재냐,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완전히 안 좋게 나오면서 새로 이제 100bp 관련된 이슈가 사실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모르는 악재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출회를 하면서 불안감을 좀 급등시키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이게 일주일 사이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FOMC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 반등에는 좀 강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을 거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오늘 시장이 뭐 중요하겠지만 FOMC 이후로 적어도 금요일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르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사실상 불안한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악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봐도 된다. 뭐 사실 너무 다 많이 맞고 난 후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 혹은 부정적인 포인트로 접근할 때 어떤 재료와 그다음에 어떤 악재들이 시장에 출회되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신용 부담은 어떻게 해요? 이건 좀 뭐 혹시 추가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오늘도 신용 물량 출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전에는 정말로 수급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맨날 뭐 개인이 뭐 1조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며칠 단위로 계속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바닥에 근접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으로 사실 오늘도 신용 잔고 물량 출회가 시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물량을 잡아서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주요 타겟은 신용 잔고 비중이 높은 이제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 위주로 한번 컨택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 정도까지 강하게 반등한 1%대 반등은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싶습니다. 네, 약간의 저희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투자 포인트도 잡아주셨고요. 그러면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어제 외국인의 매도 상위권에 2차 전지 종목들이 꽤나 많이 들어갔었고요. 2차 전지 소재 장비, 부품, 폐배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때려졌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빨리 이거 팔고 돈 챙겨놓자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어찌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언제 다시 사요? 저는 차익 실현 매물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차익 실현 매물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가 어려움에도 올랐던 종목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폐배터리 관련주, 뭐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어려움에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시장이 꺾임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은 상대적으로 그 체감상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 다시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저라면은 어제장에 매물대가 많이 출회한 종목들은 그래도 오늘 매수는 좀 선뜻 손이 나가진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간 기업 그 상황들이 충분하고요.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어제 뭐 거의 15%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다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내가 잡았을 때가 상투를 잡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오히려 부담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정도 바닥 잡히면 오를 만한 기업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선뜻 신규 매수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최근에 이제 딱 정해드렸죠. 미래나노텍, 금양 최근 2차 전지 신사업으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싼 거 같아서 선뜻 매수하지 마시라는 그런 의견을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대장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이라서 사실 패시브적인 성격 때문에 못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지만 그래도 많은 수익금보다는 좋은 승률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앞서 엔캠 차트를 계속 일봉, 주봉, 월봉으로 돌리면서 저희에게 압박을 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만쌤의 종목이잖아요, 엔캠이. 그런데 어제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다 같이 내리면서 엔캠도 9% 같이 밀렸단 말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만쌤 말씀 주시고 한 10% 가까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제 또 그걸 다 토해냈어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셔도 됐고요. 오늘 시초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되고 물량을 더 담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IRA 법안의 진짜 수혜주를 찾아라. 이런 이제 기사들의 포인트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접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최선호주를 엔캠과 LNF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엔캠 미국 공장 부지에 대한 이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실상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 비수기인 현재 상황에서 좋은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외로 3분기 때 또 호실적을 보여준다면 외형적인 성장까지 같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공장까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완공된다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음봉에 담을 기업은 엔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LNF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도 오히려 너무 회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신규 매수는 저는 엔캠과 LNF 오늘부터 담아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담아도 될 종목과 담으면 안 될 종목을 딱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진만쌤의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쪽 가볼게요. 엄밀히 말하면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화장품, OEM 그리고 일부 브랜드 의류주들 어제 강했거든요. 잘 버티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제도 했습니다만 화장품에 대한 진만쌤의 전략이 궁금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브리핑을 준비를 한 거고요. 의류주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화장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대외적인 변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제 뭐 중국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중국 봉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사실 실적 자체가 워낙 안 좋기도 하고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은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과 게임주 두 섹터인데 화장품은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점유율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화장품은 이제 사실 뭐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가격들이 저도 이제 보면 와 이렇게 비쌌나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특히 중국 쪽에서 점유율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일본 쪽 바탕으로 해서 점유율이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은 옛날에 한국 브랜드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다 사라졌다. 지금은 상향 평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중국은 중국 쪽 브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도 국내 브랜드들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한국 브랜드보다 일본 브랜드가 조금 더 선호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 반등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 반등의 끝이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막 부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다른 데 인수된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많기 때문에 이번 반등 때는 오히려 사실상 매도하시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신규 매수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이어서 다룰 의류 쪽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래서 딱 잘라서 화장품주들은 단기 상승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의류도 말씀을 드리면 네. 어제 의류주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FNF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이제 OEM 업체들은 사실상 주문자 생산 발주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소비 심리가 강합니다. 저도 이제 옷을 사고 싶은 심리는 아직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에서 호실적 이제
성수기입니다. 사실상 성수기이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 업종까지 같이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네.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만한 또 중요한 시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OEM 업체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OEM도 많잖아요. 네, OEM 업체로 보시면 저는 이제 뭐 호전실업 같은 이제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탑픽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담을 갖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오히려 성수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 많이 눌렸기 때문에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세가 동반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소모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만 스픽은 무엇일까? 제가 살짝 미리 키워드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ETF, 그것도 지수 추종 ETF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라고 달아주셨어요. 어제 인버스 쪽 수급이 꽤나 많이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상반되는 투자 전략이잖아요. 네, 저는 바닥이 나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려도 롱에 물려야 되는 그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저는 포인트 자체가 3분기가 오히려 강할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제 미국도 보시면은 이제 오히려 지금 GDP 추정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4분기로 밀어두시고요. 3분기까지 오히려 저는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4분기 이후에는 뭐 전저점이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바닥권입니다. 지금 현재는 바닥권이고 저는 FOMC 같은 이제 불확실성 있는 요소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지금 인버스를 잡는 것은 잘못된 투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인버스 투자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수익권에 있을 자리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확률상 지금은 지수 추종 상방 레버리지에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두 종목이 있는 저는 사실상 위에 있는 코스닥 레버리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보다 좀 다르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2차 전지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애매하게 사실 개별적인 이슈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지수 추종 ETF를 공략을 해서 이런 부담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투자 포인트로 가져봤고요. 지금은 일단은 1차적으로 바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단기 반등 때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결과가 어찌됐건 사실 뭐 결과도 그동안 좋았고요. 진만 쌤이 그렇게 본인의 뷰를 명확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 안 가나 하이브 짧은 코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반대를 했는데요. 아 정말요? 네, 저는 군대를 가야 된다고 이제 설문조사에서 그런 말 얘기를 하지 했는데요. 마세요. 어쩌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게 사실상 불확실성한 요소입니다. 불확실성 있는 요소들이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단기 반등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게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반등에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아직 유망주들이 크고 있는 단계다. 오히려 그 징검다리를 방탄소년단이 커버를 해준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등 때 오히려 불확실합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포지션으로 잡으시라라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섹터에 대한 전략 나눠주셨고 오늘은 좀 더 심플하게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방향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